한여름 오후 2시 장터 옆 금옥내 국밥집이었습니다. 김금옥의 구수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 72이었지만 허리 한번 굽지 않고 육중한 뚝배기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 김 씨는 숟가락을 놓으며 감탄했습니다. 아지매,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 당연한 거 아닌가. 새벽 4시부터 우려낸 국물인데. 금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번뜩이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뜨거운 국밥을 호호 불며 먹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는 동네 사건 사고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수다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예의 없다는 이야기, 물가 오른 이야기,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금옥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단순히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칼을 다루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옮기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어딘가 절도가 있고 정확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는 손가락의 모양새도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요리사의 손놀림과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정확하였지만 손님들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우리보다 나이 많은데도 더 팔팔하잖아. 아이고, 뭘. 그냥 몸 쓰는 일 오래 해서 그런가 봐. 금옥이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 몸 쓰는 일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동네 국밥집 이모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완벽했으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2시 반을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가게 안이 조금씩 조용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고 25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다른 손님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냉장고 근처 구석 테이블로 곧장 향했습니다. 금옥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이 앉자마자 금옥은 미란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위나 일반적인 긴장 때문이 아닌 깊은 공포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금옥은 그런 떨림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람만이 보이는 그 독특하고 절망적인 진동이었습니다. 미란에게 다가가며 금옥이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가까이서 보니 미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두리번 거리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덥죠? 저쪽 에어컨 근처 자리로 옮겨 앉으세요. 거기가 더 시원해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입문에서 가장 먼 자리를 고집하는 모습이 금옥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창가 쪽이나 에어컨 근처 자리를 선호하는 법인데 미라는 달랐습니다. 금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국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계속 미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가져다 놓으면서 금옥은 미란의 팔을 슬쩍 보았습니다.
긴 소매로 가려져 있었지만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손목 부분에 뭔가 자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국밥이 나온 후에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하며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혹은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옥이 다른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면서도 미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요청하는 손님이 있어 금옥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구석자리 미란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금옥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 긴장감과 공포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국밥 그릇을 밀어내고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창밖을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가자 가게 안 손님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활기찼던 가게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북적이던 소음이 사라지자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석자리의 미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은 거의 그대로였고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옥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금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밖 골목 어귀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 같았겠지만 금옥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가게 안, 정확히는 구석자리 미란을 향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금옥의 눈에는 어딘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금옥의 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자와 자신뿐, 출입구는 정문 하나, 비상구는 뒷문, 무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식칼, 국자, 뜨거운 국물, 무거운 뚝배기,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금옥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라는 황급히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가게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모, 화장실 어디예요? 뒤쪽에 있어. 금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는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금옥이 미란의 팔을 잡아 지탱해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팔에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목 부분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금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는 남자의 손으로 만든 상처가 분명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가 가게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금옥은 미란을 화장실로 피하게 한 후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남자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손짓도 격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자가 가게 문을 바라보다가 잠깐의 망설임 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옥은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근육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화장실에서 나온 미란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이모, 혹시 뒷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금옥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저를 때리고, 협박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스토킹이었습니다. 아가씨, 주방 지나면 뒷문 있어. 어여 가봐요. 국밥값은 됐어. 감사해요. 여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이 깨지고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키 180cm의 어깨가 널찍한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단련한 듯한 근육질 몸매였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등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금옥의 눈에는 뭔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많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박명호가 문을 닫으며 뒤돌아서는 순간 김금옥은 그의 허리춤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다행히 무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주머니가 약간 불룩했습니다. 휴대폰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연이 겁에 질린 채 구석자리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커다란 그림자에 압도당한 작은 새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찾았다. 박명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분노와 소유욕이 뒤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의도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박명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찾아다녔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미칠 뻔했다고. 미연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이며 떨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말입니다.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헤어지자고? 그게 말이 되나? 박명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가 주먹을 꽉 쥐자 손등의 핏줄이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김금옥은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으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가해자의 패턴이었습니다. 소유욕과 지배욕, 그리고 피해자를 탓하는 전도된 논리까지. 박명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미연과의 거리가
2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싫어요. 가지 않을 거예요.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명호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게 안에 메아리치며 울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내가 뭔데? 박명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국밥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미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금옥은 조용히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신호탄처럼 말입니다. 박명호가 순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있던 늙은 여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의식한 순간이었습니다. 김금옥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부정해 보였던 어깨가 곧게 펴졌습니다. 느긋해 보이던 걸음걸이에 절도가 생겼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에서 날카로움이 배어나왔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존재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뭐야? 김금옥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평소의 구수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지막했지만 묘하게 위압적인 금옥의 목소리는 마치 강철이 울리는 것 같은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박명호가 금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72살의 작은 체구, 주름진 얼굴.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끼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박명호가 대충 인사하며 다시 미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뭔가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서 있는 자세부터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싫다는데 왜 못 알아듣나? 금옥이 한 발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명호가 이번에는 제대로 금옥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늙은 여자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우리끼리 일이거든요. 다치기 전에 그냥 가세요. 박명호가 협박하듯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쳐? 내가? 금옥이 비웃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금옥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며 더 이상 자애로운 국밥집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예리하며 위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인지 박명호는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늙은 여자에게 밀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김금옥은 계속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조용하고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금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그 손 놔라. 박명호가 순간 미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김금옥의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손을 대면. 김금옥이 말을 멈췄습니다. 박명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똑똑 울렸습니다.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 말과 함께 가게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김금옥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위험한 기운이 온몸에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칼집에서 서서히 뽑히는 예리한 칼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명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앞에서, 그것도 늙은 할머니 앞에서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어, 내가. 박명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정신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가 미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동시에 자유로운 한 손으로 주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금옥은 그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 발에 체중을 더 싣고 있는지, 주먹을 쥔 손의 각도까지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고 최적의 공격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경고했다. 김금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명호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미친 할머니가. 그가 소리치며 김금옥을 향해 주먹을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공허한 공간만을 가로질렀습니다. 김금옥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박명호의 주먹이 김금옥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금옥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박명호의 오른팔이 어깨에서 시작되어 팔꿈치를 거쳐 주먹으로 이어지는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체중이 실리는 것도, 얼굴에 떠오르는 분노의 표정도 모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72살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고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술이 완벽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박명호의 주먹이 김금옥이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체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을 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박명호가 당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그가 중얼거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주먹이 헛공간을 가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목표에 정확히 조준했는데 바로 그 순간 김금옥이 반격했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유령처럼 나타나 박명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감는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김금옥의 엄지손가락이 박명호의 손목 안쪽, 정확히 신문혈이라 불리는 지점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검지는 손목 바깥쪽의 양지혈을 찾아 압박했습니다. 박명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번개처럼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동시에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명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금옥은 박명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김금옥의 오른손이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박명호의 목 뒤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목뼈와 뒷머리가 만나는 지점, 아문혈이라 불리는 급소였습니다. 박명호가 뭔가를 눈치채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금옥의 가운데 손가락과 검지가 정확히 목표점을 찾았습니다. 40년 전 훈련소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그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박명호의 무릎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목 뒤의 혈자리를 누르자 그의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방해받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금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명호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무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복부를 가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박명호의 넘어지는 방향을 조절하여 바닥으로 유도했습니다. 박명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김금옥이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엎어져서 얼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했고 다칠 위험한 각도도 피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김금옥의 무릎이 즉시 박명호의 등을 눌렀습니다. 척추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박명호가 헐떡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마비는 여전했고 목 뒤의 혈자리 때문에 머리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움직이면 척추 나간다. 김금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박명호가 함부로 움직이면 정말로 다칠 수 있었습니다. 단 3초,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습니다. 김금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약간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용한 기술이었지만 몸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1초면 끝났을 일이 3초나 걸리는 것이 손목을 잡을 때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고 혈자리를 누르는 힘도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은근히 아팠습니다.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김금옥이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미연이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국밥을 가져다 준 평범한 할머니가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를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박명호가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금옥이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은행 사거리 금옥내 국밥집인데 빨리 좀 와봐요. 헤어진 남자친구라는데 아가씨 하나가 너무 떨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금옥은 여전히 바닥에 엎어진 박명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놈이 힘만 세다고 다 되는 줄 아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이라는 건 쓰는 방법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야. 박명호가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혈자리를 눌린 탓에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금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정리하고 다시 평범한 국밥집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어진 박명호와 놀란 미연의 모습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괜찮아요? 금옥이 미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구수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좀 내올게. 놀랐을 땐 따뜻한 게 좋아.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얼굴이구만. 금옥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과 베테랑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가게 안 상황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고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태연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옥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어쩔 수 없이 제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호라는 이름의 남자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명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행범이었고 미연의 증언도 명확했습니다. 양측 모두 서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당방위처럼 보여도 무력이 사용된 이상 정식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도 피해자 겸 증인으로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조사실. 금옥은 의자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옥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자가 폭력을 휘둘러서 어쩔 수 없이 제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압하셨나요? 손목을 잡고 넘어뜨렸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런 젊은 남자를 혼자서요? 젊은 경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금옥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컴퓨터로 금옥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과거 기록이 전혀 없으시네요. 1980년 이전 기록이 아예 없어요. 베테랑 경찰관이 금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경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운 사람들, 보통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 보네요. 베테랑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금옥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진술도 일치하고요. 조사가 끝나고 금옥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대단하시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베테랑 경찰관이 인사했습니다. 저녁 8시 금옥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에 있다가 갑자기 경찰서까지 다녀온 터라 몸이 피곤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김금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추 40년 만에 그때의 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원룸집에 도착한 김금옥은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러자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75년경 겨울 강원도 철원의 비밀 훈련소였습니다. 30살이 가까워지네 김금옥은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맨손 격투 훈련, 혈자리를 누르는 법, 순간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적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게 목적이다.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대만으로 파견되어 6개월간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곳의 특수부대에서 실전 격투술과 살인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때의 금옥은 젊었기에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총 8번의 침투 작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과 함께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우리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모두 지워졌고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숫자로만 불렸습니다. 192, 408, 659, 521 모두 2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임무는 다양했습니다. 군사시설 정찰, 암살, 파괴 공작. 말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작전에서 191을 잃었습니다. 평양 근교에서 적에게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금옥은 192의 마지막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374, 먼저 가십시오. 192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4살의 청년이 조용히 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에서는 408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다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마다 동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옥 자신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1978년 여름 원산 근처에서 북한군에게 포위당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그때 오늘 사용한 기술들을 처음 실전에서 써봤습니다. 북한군 경비병 둘을 조용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흔적 남기지 않고 손으로 목을 눌러 기절시키는 법, 혈자리를 눌러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법,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함경북도의 마지막 작전. 1979년 11월 김금옥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작전을 떠났습니다. 함경북도 해산 근처 백두산 자락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임무는 새로 건설되는 군사시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374와 521 부산 출신의 26 청년과 단 둘이서 떠났습니다.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374인 금옥의 또래였지만 작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521이 말했습니다. 374, 이번 작전 끝나면 그만둘 생각이야. 금옥도 그랬습니다. 이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11월 20일 새벽 사흘 동안 산속을 이동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군사시설은 아직 건설 중이었고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이틀 동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시설 규모, 병력 배치, 무기 현황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11월 25일 갑자기 이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북한군 순찰대와 마주쳤습니다. 아무리 조심했지만 악천후 속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울렸고 금옥과 521은 즉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 쌓인 산속에서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금옥과 521을 추적하는 확성기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위에 몰렸습니다. 앞은 깊은 계곡, 뒤는 북한군이었습니다. 521이 배낭에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뒤에 남아야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521이 갑자기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금옥을 밧줄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전달해야 해. 521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간 금옥의 눈에 절망이 스쳤지만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21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521이 금옥을 계곡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발 넘는 총성이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그 후로는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금옥은 그렇게 520일의 희생을 가슴 깊이 묻은 채 계곡 아래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올라가고 싶었지만 북한군이 여전히 위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옥은 혼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520일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1979년 12월 3일 김금옥은 혼자 돌아왔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성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임무는 완수했다고 평가받았지만 금옥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520일 최동민 동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상관의 말에 금옥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1980년 초 작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했고 더 이상 위험한 침투 작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옥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신분증과 약간의 보상금, 그리고 평생 입을 다물고 살라는 지시뿐이었습니다. 과거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김금옥이라는 이름도 그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금옥이 미지근해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김상호, 이정수, 박영철, 최동민 모두 젊은 모습 그대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금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6년 훈련소에서 5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젊고 희망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금옥은 점점 밤이 깊어져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직장인들이 늦은 퇴근길에 오르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금옥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자신과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금옥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심지어 손목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몸을 갑자기 움직인 탓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깨가 살짝 붓기도 했습니다. 박명호를 제압할 때 무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뚝배기를 들어 올릴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금옥이 종이에 글을 써서 가게 문에 붙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금일 휴업합니다. 마이너스 금옥 내 국밥집. 오전 9시 금옥은 동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한의사가 어깨와 허리를 진찰했습니다. 어르신, 근육이 많이 뭉쳐 있네요. 침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치료실로 안내받은 금옥은 침대에 엎드려 눈을 감으니 따뜻한 치료실 안에서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박명호의 놀란 표정, 이미연의 안도하는 모습, 경찰서에서의 신원조회, 그리고 혼자 집에서 했던 긴 회상. 김금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었구나.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구나. 40년 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과거가 드디어 의미를 찾았구나. 금옥은 눈을 감은 채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한의원 치료실, 평범한 오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과거가 마침내 따뜻한 현재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손님들이 와서 금옥의 손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깊은 맛의 국밥을 먹고 갈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금옥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